사돈의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요.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 친정엄마를 여기까지 모셔왔지 뭐예요? 하객들 앞에서 사돈이 저를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꾹 참고만 있었죠. 그런데 제 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순간 사돈의 손이 제 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비린내 나는 게 입까지 놀려? 소금 맞고 그 천한 냄새나 좀 씻어내.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금 그릇을 집어들더니 딸의 머리 위에 소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딸 머리카락 사이로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딸 곁으로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의 남편은 소금에 뒤덮인 아내 대신 어머니 편을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영아, 그만 좀 해.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저는 소금이 흩뿌려진 딸을 품에 안은 채 연회장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장화 밑에 밟힌 소금 알갱이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죠. 그날 밤 저는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 머리에 뿌린 그 소금, 반드시 당신의 눈물로 갚을 날이 올 겁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수산시장의 경매장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얼음 상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질 때마다 날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은빛 생선 비늘이 가루처럼 흩날렸죠. 코끝을 쏘는 비린내와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경매장 안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저는 또다시 장화끈을 힘껏 동여매고 있었어요. 자갈치 광어 한 판에 32만에 가져갈 사람. 경매사의 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저는 곧장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서 덩치 큰 상인 한 명이 제 앞을 가로막기도 했지만 30년을 이 바닥에서 굴러온 눈치를 당해낼 수는 없었죠. 경매사가 저를 바라보며 번호를 불렀고 저는 그대로 얼음이 한가득 담긴 스티로폼 상자 앞으로 쪼그려 앉았습니다. 칼바람이 장화 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차가운 게 바람뿐은 아니었어요. 얼음 틈에 손을 집어넣어 생선을 하나하나 분류할 때마다 소금기에 절어버린 손가락 마디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지문이 다 닳아버려 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손끝으로 광어 아가미를 젖혀 신선도를 확인하고 도미배를 눌러 탄력을 살폈죠. 30년 동안 이 짠물에 절여진 손은 저의 이력서이자 훈장입니다. 장화 속 발은 이미 퉁퉁 부어 제대로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고 겨울이면 동상으로 발가락이 가렵고 여름이면 무좀 때문에 살같이 벗겨지곤 했죠.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한 채 새벽만 되면 장화를 다시 신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장화를 벗고 살기는 힘들었어요. 이 장화 덕분에 내 딸 아영이를 대학에 그리고 유학까지 보내지 않았겠어요. 박 여사, 오늘 사돈댁 잔치 간다면서 그 장화는 좀 벗고 가야지. 허? 건너편 좌판의 김 사장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저는 얼음물로 젖은 앞치마를 툭툭 털며 한번 웃어주었죠. 이 장화가 날 떠날까? 오늘도 물량 정리 다 하고 가야지. 트럭에 상자를 얹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 히터를 켜니 얼어붙었던 손가락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영이 이름이 떴죠. 엄마, 오늘 어머니 환갑잔치 같이 오는 거 맞지? 장소 보내줄게. 아영아, 엄마는 물량 정리하고 깔끔히 씻고 갈 테니까. 너는 시댁 어른들 옆에서 예쁘게 웃고 있어.
엄마는 걱정 말고. 엄마도 피곤할 텐데 쉬엄쉬엄 와. 조심히 오고. 그래, 알았어. 그런데 아영아, 사돈이 꼭 오라고 신신당부했다며? 사돈은 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보다는 자기 자랑하려고 저를 부르려는 거일 거예요. 그래도 가야죠. 제 딸 시어머니가 초대했으니. 전화를 끊고 나서야 볼에 얼어붙은 물기를 손등으로 쓱 훔쳤습니다. 아영이 목소리만 들어도 힘든 새벽이 조금은 견딜만해지곤 해요. 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이라면 이 비린내는 결국 그 꽃을 키운 걸음이었던 셈이죠. 조수석을 바라보니 오래된 서류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은 갈라졌고 모서리는 닳아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저는 이 가방을 함부로 다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살짝 열린 지퍼 틈새로 두툼한 금색 봉투와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국내 최대 수산 유통법인 이름이 새겨진 그 붉은 도장을 저는 손끝으로 조용히 쓸어보았습니다. 이 가방의 무게를 진짜 아는 사람은 이 시장에서 저 하나뿐일 겁니다. 박 여사, 이제 그만 쉬어도 되잖아. 매일 새벽에 이 고생 뭐하러 해? 김 사장이 트럭 창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 위에 앞치마를 툭 걸치며 답했습니다. 아직 우리 아영이 시집살이 끝나려면 멀었잖아. 엄마가 쉬면 누가 뒤를 봐주겠어. 김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떠난 뒤 저는 조용히 서류 가방의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경매장 소란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비린내가 뭐 어때서? 다 우리 아영이를 보석으로 만들어준 냄새인데 30년 동안 이 시장 바닥에서 얼음을 깨고 생선 머리를 내치고 소금물에 손을 담그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온 건 좌판 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울타리이기도 했죠. 아영아, 오늘 그 화려한 잔치상에 엄마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사돈은 아마 내 장화 신던 발을 보고 자기 명품 구두를 자랑하고 싶을 거야. 그래도 괜찮다. 네가 그곳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엄마는 시장 바닥보다 더 험한 곳에도 얼마든지 설 수 있어. 가방을 한 번 더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이 짠내 나는 삶을 견뎠으면 이제는 여기서 뭔가 하나씩 꺼낼 때도 된 거지. 트럭에 시동을 걸자 경매장의 소란스러운 함성이 새벽 안개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백미러에는 시장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저는 아영이가 보내준 잔치 장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아직 장화를 벗진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발걸음이 시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밴 앞치마 아래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뛰는 심장이 느껴졌습니다. 사돈의 환갑잔치가 열린 고급 일식 연회장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백 갈래의 빛을 뿜어내고 테이블마다 얼음 위에 싱싱한 회와 사시미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하객들 역시 하나같이 고급 정장이나 원피스를 차려입었고 입구부터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가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해 갔어요. 새벽에 시장 물량 정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깨끗이 샤워한 뒤 아영이가 사준 외투에 단정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어넘기고 손톱 밑까지 꼼꼼히 닦았죠. 내 딸 앞에서 엄마가 초라해 보이면 그게 곧 아영이 마음의 상처가 될까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연회장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제 모습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준비해도 제 외투는 그 틈에선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연회장 중앙의 주인공은 단연 사돈 김지숙이었습니다. 환갑을 맞아 진주빛 실크 한복에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화사하게 착용하고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죠.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였고 조명을 받을 때마다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사위인 재한이가 새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서서 어머니 곁을 찾는 하객들을 능숙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재한이가 일식당 전무인데요. 오늘 잔치를 직접 준비했어요. 연회장에 나오는 음식이 다 우리 아들 솜씨랍니다. 사돈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뿌듯하게 하객들에게 아들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 일식당에 들어가는 생선들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굳이 말을 보탤 필요는 없었죠. 딸 아영이는 제 옆이 아니라 시댁 가족들 틈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곁에서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미소 짓고 있지만 그 눈가에는 긴장감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엄마인 저만큼은 알아볼 수 있죠. 저 아이가 지금 얼마나 숨죽이며 조심하고 있는지 다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갑자기 사돈이 마이크를 잡고 건배사를 마치더니 제 쪽을 바라보며 손짓을 했어요. 어머, 사돈, 거기서 왜 숨어 계세요? 이쪽에 와서 같이 앉으셔야죠. 오셨으니 좋은 것도 좀 드시고요. 평생 시장에서 생선 머리나 발라 드셨을 텐데 오늘은 제대로 된 음식 맛 좀 보셔야죠. 순간 연회장에 있던 수십 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깃을 한번 여몄어요. 사돈의 입가엔 희미하게 웃음이 스쳤고 그녀가 원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함 옆에 저를 세워 그 차이를 모두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이겠지요. 사돈 옆에 다가서니 그녀가 코를 찡긋거리며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 사돈. 외투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영이가 시집와서 얼마나 속이 상할지 친정 엄마에게서 이런 냄새가 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순간의 민망함과 씁쓸함이 왠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분명 깨끗이 씻고 갔는데도 사돈은 제 직업 자체를 냄새나는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다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더럽다고 단정짓는 그 눈빛이 샹들리에 불빛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돈. 혹시 불쾌하셨으면 제가 자리로 돌아갈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원래 그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냄새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사돈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경멸은 연회장, 샹들리에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하객 몇 명은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고 아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나저나 사돈, 예전에 나 같은 사람들이 사간 생선값으로 아영이 학비도 보탰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맛있는 것 드시다 가시면 되죠. 오늘은 제 잔치니까 분위기 좀 맞춰주세요. 분위기를 맞추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구석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거겠지요. 저는 잠깐 아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입모양으로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떨리는 입술은 도리어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떨리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면 소금기에 갈라진 손바닥이 따끔거렸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죠. 접시 위에 참치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홍빛 쌀이 얼음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 앞바다 참따랑어, 이번 주 경매에서 제가 직접 낙찰받아 들여온 참치였거든요.
사돈, 지금 당신이 젓가락으로 집어 올린 참치가 어디서 온 건지 상상도 못 하시겠죠. 당신의 그 허영심이 오늘 제 딸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엄마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아영이가 저 자리에서 무사히 웃고 있으면 이런 모욕쯤 얼마든지 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회장에 퍼지는 클래식 음악이 우아하게 들리긴 했지만 제 귀엔 새벽 경매장의 함성이 겹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이 사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부딪혀 눈이 시렸고 그 반짝임 사이로 아영이의 굳어버린 미소가 아른거렸습니다. 잔치상 구석자리에 앉아 참치회를 내려다보는데 사돈의 그 차가운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니 30여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제 나이는 28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건 시장 골목 맨 끝 단칸방 하나와 돌도 안 지난 아영이 뿐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엔 남은 돈이 바닥을 드러냈고 아이를 맡길 곳도 딱히 없었습니다. 단칸방 보일러는 겨울이면 늘 고장났고 벽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아영이는 밤마다 칭얼거리곤 했죠. 이불을 2겹, 3겹 덮어줘도 아이의 작고 여린 코끝은 금세 빨갛게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영이를 등에 업고 새벽마다 시장으로 향했죠. 포대기 속에서 고요히 숨쉬는 아기 온기가 등에 전해지는 걸 느끼면서 생선 상자를 머리에 이고 시장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낡은 장화바닥이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는 것보다도 등에 업힌 아영이가 놀랄까봐 더 겁이 났습니다. 이를 꽉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상자를 들면 어깨에서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영이를 굶길 수 없으니까요. 처음엔 좌판도 없이 시장 구석에서 남이 팔다 남긴 생선을 떠안아 팔았습니다. 잔멸치, 꽁치 내장, 대가리 잘린 갈치, 토막 같은 것들이었죠. 다른 상인들은 즉 저런 것까지 주워 팔아 하며 혀를 찼지만 저는 그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정성껏 손질해 최대한 갓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버려지는 내장도 깨끗이 씻어 젓갈 가게에 넘겼고 그렇게 한 달을 버티면 아영이 분유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장사만 한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경매장을 드나들면서 한 가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생선은 잡는 사람보다 옮기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리요. 어부들이 온 힘을 다해 잡아올린 생선을 중간 상인들이 헐값에 사가고 도시에선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 사이의 차이가 곧 기회라는 걸 저는 몸으로 배운 셈이죠. 그래서 부두 경매인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새벽 경매장에 나가 따뜻한 커피 한 잔씩 내밀고 시세 변동도 꼼꼼히 적어뒀어요. 어느 항구에서 어떤 생선이 많이 잡히는지, 태풍 예보가 뜨면 어느 어종 가격이 오르는지 그런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냈습니다. 처음엔 젊은 아낙네가 무슨 유통을 하냐며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경매인들도 제가 알려준 시세 예측이 연이어 맞자 점점 눈빛이 달라졌어요. 서너 해쯤 흘렀을 때 저는 제주와 부산 업한장과 직접 거래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중간 유통을 건너뛰고 산지에서 바로 서울시장으로 들여오는 유통망을 제 손으로 만들어낸 거였죠. 물량이 늘어나자 좌판 하나로는 감당이 어려웠어요. 냉동 창고를 빌리고 트럭도 한 대 마련했고 시간이 흐르며 결국 법인도 설립했습니다. 순례수산, 제 어머니 이름을 딴 그 회사가 처음엔 시장 구석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나자 전국의 일식당과 호텔에 신선한 횟감을 대는 유통망으로 성장했죠. 전국 수산물 유통량의 상당 부분이 제 손을 거쳤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사업이 커져도 저는 시장을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이면 여전히 경매장에 나가 생선을 만지고 직접 신선도를 확인하며 상인들과 어깨를 부딪히고 일했습니다. 이 바닥 감각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 오랜 세월 중 가장 마음 아팠던 기억은 아영이의 한마디였습니다. 아이가 7살쯤 됐을까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영이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이러더군요. 엄마 손에서 냄새나. 친구들이 우리 엄마 냄새난다고 놀려. 그 말에 저는 등 뒤로 손을 감추고 웃어 보였지만 아이가 잠든 뒤에야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비누를 몇 번이고 문질러도 송금 사이에 밴 비린내가 좀처럼 빠지지 않았어요. 손이 벌개지고 부르틀 때까지 솔로 박박 문질러도 그 냄새만은 끈질기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장에서 돌아오면 꼭 2번씩 손을 씻었어요. 손톱 밑까지 솔질하고 아이 앞에서는 로션을 듬뿍 발랐습니다. 아영이 학교 참관 수업에 갈 때면 전날 밤부터 새 옷을 다려 준비하고 손목엔 향수를 한 방울 뿌렸죠. 시장에서는 생선 비늘이 튀는 장사꾼이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누구보다 깨끗한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아영아, 엄마가 나중에 너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해줄게. 엄마 믿지? 이불 속에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이던 밤이 떠올랐어요. 아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약속이라고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을 때 저는 이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생선을 맨손으로 만지다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멈추지 않았고 한여름 땡볕 아래 비린내와 열기가 엉킨 시장 바닥에서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던 날도 있었지만 아영이의 새끼손가락이 떠오르면 다시 힘을 냈어요. 그렇게 번 돈이 하나둘 모여 결국 딸을 유학 보내고 대학도 보냈죠. 아영이는 엄마가 시장 장사로 꼬박꼬박 돈을 모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 뒤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죠.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파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걸로도 아이에겐 충분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비린내 난다고 피해도 이 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돈입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이 엄마가 바다 냄새를 온몸에 새기며 벌어들인 돈이니까요. 눈을 떴습니다. 연회장의 샹들리에가 다시 시야에 들어왔고 접시 위의 참치회는 여전히 윤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짠물에 절여진 이 손이 이제 무엇을 꺼내들게 될지 이 자리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연회장 중앙에서 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뒤에도 제 눈앞엔 여전히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에선 사돈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건배사를 마치고 들뜬 얼굴로 하객들을 둘러보던 그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던 저를 딱 찍어 바라봤죠. 아, 맞다. 방금 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답니다. 사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요. 저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 친정엄마를 이 자리에 모셔왔지 뭐예요. 허허, 효녀지 뭐. 본인이 초대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초대의 목적이 훤히 보였습니다. 겉으론 웃는 듯 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연회장 공기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하객이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사돈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돈이 성큼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았죠. 진주빛 한복 치마 위로 뿌려진 진한 향수 냄새가 훅 하고 밀려들었고 그 눈빛엔 분명히 잔인한 즐거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돈, 어디 가시려고? 힘들게 오셨으니 조금 더 계시다 가세요. 그리고 이참에 하나 알아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지. 사돈은 제 어깨를 가볍게 누르고는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하객들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사돈네 생선 사준 돈으로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밥줄이란 소리죠. 알겠어요? 사돈의 말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와인잔을 들고 하객들을 보며 자랑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왜 굳이 사돈을 초대했는지 아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친정이 이 정도니까 시집에선 죽을 힘 다해서 잘해야 한다는 걸 제대로 느끼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사돈? 연회장은 한순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 얼굴엔 어색함을 넘어 당혹감이 가득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금기 밴 거친 피부가 살짝 쓰라렸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하면 아영이 시집살이만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터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영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목소리엔 참았던 울분이 고스란히 묻어났죠. 어머님, 그건 너무 심하세요. 우리 엄마가 뭐 어때서요? 돈 좀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비하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어머님이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시장에서 짠물 먹으며 저 정직하게 남 부럽지 않게 키우신 귀한 분입니다. 아영이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르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아영아. 엄마는 괜찮으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마음으로 소리쳐봐도 이미 늦었죠. 사돈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박힌 손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 아영이의 하얀 뺨 위에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고 저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다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영이의 볼이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목소리를 높여 사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질렀습니다. 그는 곧장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굵은 소금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하객들이 어머 저거 좀 봐 하며 웅성거렸지만 사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게 입까지 놀려? 꼴도 보기 싫어. 소금 처맞고 그 냄새나 씻어내.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아영이 머리 위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소금이 건조하고 서늘한 소리를 내며 머리카락 사이와 어깨, 카펫 바닥으로 마구 쏟아졌어요. 아영이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그대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바닥에 튀며 흩어졌고 아이의 입술 사이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의자를 밀치고 아영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인데도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딸을 끌어안으니 소금 알갱이들이 제 팔 위로도 떨어졌지만 그 까슬한 촉감보다 아영이의 떨리는 어깨가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자 소금이 우수수 떨어졌고 붉게 부어오른 손자국이 그 틈에 드러났어요. 아영이가 볼을 움켜쥔 채 이를 꽉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칼로 긁는 듯 아팠어요. 그때 아영이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과 소금이 뒤섞인 얼굴로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사람을 애타게 올려다보았어요. 하지만 사위는 아내 곁으로 오기는커녕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이제 그만 좀 해. 네가 이 분위기 다 망쳤잖아. 엄마 기분 안 보여? 무릎 꿇고 사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영이 눈에서 마지막 빛이 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한마디가 소금보다 더 깊이 아이의 가슴에 박히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뺨을 맞고도 울지 않던 아영이가, 소금을 맞으며 버티던 아영이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은 사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고 머리카락 끝에서 소금 알갱이 하나가 바닥에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품 안에서 아영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제 딸 머리카락에 박힌 하얀 소금이 눈처럼 흩날립니다. 장화 신고 생선 상자 나르며 30년을 버틴 것도 내 새끼 머리 위엔 꽃잎만 뿌려주고 싶어서였는데, 사돈, 오늘 당신이 뿌린 건 꽃이 아니라 이 집안에 불을 지필 불씨란 걸 당신은 모르겠지. 재안아, 너마저 내 딸 손을 외면하는구나. 그래, 이제 너희에게 베풀잡이란 한 톨도 남지 않았다. 저는 소금이 흩어진 아영이의 머리를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돈은 마치 이겼다는 듯 비웃었고 사위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저는 아영이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그러나 연회장 그 누구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숙 씨, 오늘 이 소금 반드시 당신의 눈물로 돌려받게 될 거예요. 내 딸 눈에 피눈물 낸 데가 제대로 치르게 될 겁니다. 사돈의 비웃음이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또 코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는 그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소금에 뒤덮인 딸의 손을 꼭 잡고 아영이 어깨 위에 남은 소금 가루를 한 번 더 털어주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쏟아지는 불빛을 등진 채 연회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사돈의 코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화 밑에 밟힌 소금 알갱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 잔치의 마지막 인사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영이를 욕실로 데려갔어요. 불을 켜니 거울에 비친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마다 굵은 소금 알갱이가 박혀 있었고 왼쪽 뺨은 빨갛게 부어오른 데다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저는 따뜻한 물을 받아 수건을 적시고 아영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가닥 한 가닥 풀 때마다 소금 알갱이들이 세면대 위로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욕실 안이 조용하다 보니 그 마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소금을 만졌지만 딸아이 머리카락에서 소금을 털어내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소금 알갱이가 떨어질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영이는 눈을 꼭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깨가 자그맣게 떨리고 있었어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뺨을 살살 닦아줄 때 반지에 긁힌 상처 위로 물이 스미자 아영이가 말없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소금을 다 털고 머리를 말려준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은 뺨에 얼음 주머니를 대어주며 옆에 앉자 얼음의 차가움에 아영이가 잠깐 움찔했지만 곧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댔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월세 계약할 때만 해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월세 한 번도 안 내고 나만 계속 들들 볶았어. 네가 시장에서 자라서 우리 집안 품위가 떨어진다. 네 엄마 냄새가 집안에 밴다. 이런 소리만 매일 들었어. 손님 올 때마다 나보고 부엌에서만 있으라 하고 며느리 소개하기 창피하대. 아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다가 끝내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재한 씨도 똑같아. 처음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결국 어머님 말이라면 다 옳은 사람이었어. 오늘 내가 소금 맞을 때 그 사람 눈을 봤거든. 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짜증난 표정이었어. 엄마, 나 이제 정말 거기 있기 싫어. 아영이는 제 소매를 꽉 움켜쥐고 흐느꼈어요.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그 사람들이랑 재한 씨랑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 내일 당장 가서 짐만 챙겨올래. 저는 조용히 아영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분노와 서러움이 제 손바닥에 그대로 내려앉는 듯 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참고 견뎌왔는지, 오늘 이렇게 무너진 게 단지 오늘 하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결론을 낼 순 없었어요. 아영아, 울지 마라.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 엄마가 다 알아. 그렇지만 이혼은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야.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하면 너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엄마, 난 더는 못 참겠어.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아영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다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네 머리에 묻었던 소금 알 만큼 그 여자 눈에서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거야. 아영이의 눈이 크게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짐 싸러 갈 필요 없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짐을 안 빼면 어떡해? 거기서 나갈 사람들은 너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니까. 아영이는 잠시 멈칫했어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이었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이해는 아직 그 펜트하우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가 왜? 얼른 씻고 와서 자. 내일 아침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직접 보게 될 거야. 아영이는 더 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딸아이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영이 머리에서 떨어져 거실 바닥에 흩어진 소금 몇 알갱이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2번 울리자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경희예요. 준비한 거 내일 아침 일찍 보내주세요. 펜트하우스 4001호, 월세 1년 미납건으로 즉시 퇴거 소송 진행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까지 내용 증명 꼭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뒷골목, 어두운 밤하늘 저편으로 희미하게 가로등 불이 떨리고 있었죠. 안방에서는 아영이가 잠들었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뿌려진 소금 알갱이 하나를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금기 때문에 갈라진 내 손금 위에서 그 하얀 소금 알갱이가 형광등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이 두 손으로 소금을 만져왔죠. 생선에 뿌리고 절이고 음식을 간 맞출 때도 늘 곁에 있던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소금이 딸의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기를 내리친 사람이 내일부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영아,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이 소금 반드시 돌려줄 거야. 그 다음 날 아침 아영이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지내고 있는 펜트하우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큰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반짝였고 테라스에는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 사돈 지숙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소파에 기대어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와인을 마시는 걸 보니 어제 잔치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봅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받은 축의금 봉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사돈은 그것들을 한 장씩 세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안아, 아영이 꼴 봤지? 시어머니한테 대들다가 소금 맞고 쫓겨나는 모습이라니. 즉, 사돈은 와인잔을 흔들며 비웃듯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사위가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대답했죠. 아영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엄마. 전화 올 때까지 그냥 둬. 스스로 기어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 때까지 연락할 필요 없어. 며칠 지나면 결국 알아서 돌아와. 사돈은 그렇게 말한 뒤 테라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건너편 아파트 단지가 햇살에 반짝이는 풍경을 보며 만족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에서 2년을 살면서 이 경치가 정말 자기 것이 아니라고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듯한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재한 씨 맞으시죠? 내용 증명 우편 배달인데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사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고 봉투를 열자 법무법인 직인이 찍힌 공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세 1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즉시 퇴거 통보서, 그리고 임대 일란에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례수산 대표이사 박경희.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은 귀찮다는 듯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한 줄씩 읽어 내려가던 사돈의 표정이 비웃음에서 당황, 그리고 분노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뭐야 이게? 박경희? 그 생선 장수가 미쳤나? 이 펜트하우스가 자기 집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 사돈은 서류를 구겨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휴, 생선 대가리나 만지더니 결국 머리까지 이상해진 거야? 재안아, 이거 사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사위는 벌써 휴대전화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이 펜트하우스의 등기부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화면이 뜨자 사위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등기부상 소유주가 순례수산이라는 법인인데 대표자 이름이 박경희예요. 장모님 이름이랑 똑같아요. 뭐라고?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샀겠어. 사돈이 사위의 핸드폰을 잽싸게 뺏어들더니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등기부의 소유자란에는 뚜렷하게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이 찍혀 있었죠. 순례수산 박경희. 핸드폰을 쥔 사돈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평소에 알고 있던 박경희는 새벽 시장에서 장화 신고 생선 상자 나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저는 집에서 아영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그 펜트하우스를 엄마가 샀다고? 아영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봤고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담담하게 말했죠.
2년 전에 너가 말했잖아. 시어머니가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너가 월세 계약까지 대신했다고. 근데 월세는 한 번도 시댁에서 안 내고 너한테만 다 떠넘겼다는 것도 듣고. 그건 맞는데 엄마가 그 집을 어떻게 해. 저는 찻잔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2년 전 그날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그때 아영이한테 전화가 왔었죠. 시어머니가 체면을 내세우며 강남 펜트하우스 월세를 요구했고 보증금이랑 월세를 모두 아영이 혼자 감당하게 됐다는 얘기에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가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딸이 혹여 집주인 눈치 보며 쫓겨날까 걱정한다는 걸 알자마자 저는 바로 결심했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현금으로 샀습니다. 임대인 명의는 법인으로 돌려두고 아영이에게도 사돈 쪽에도 비밀로 했어요. 딸이 시댁 눈치 볼 일 없이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죠. 엄마가 미리 사뒀던 거야. 집주인이랑 연락해서 전부 매수했고 임대인 이름은 법인으로 해놔서 아무도 내가 주인인 줄은 몰랐지. 아영이는 입을 떡 벌린 채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아도 별말 안 했는데 결국 그쪽에서 보답은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내 딸 머리에 소금을 뿌려. 저는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영아, 엄마가 어떻게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건지 지금은 묻지 마.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지금 너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야. 그 펜트하우스는 네 집이지 저 사람들이 주인인 게 아니라는 거야. 아영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장화 신고 시장 다니던 엄마가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킨 게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죠. 한참 뒤 아영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월세 한 번도 안 낸 거 엄마가 다 알면서도 그냥 참았어? 내가 참은 건 너가 그 집에서 편히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사돈 체면도 생각했고 무엇보다 너가 시댁 눈치 안 보고 살면 좋겠어서 그랬지. 하지만 어제 그 소금이 마지막이었다. 아영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에는 어젯밤과는 또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서러움이 아니라 엄마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 담긴 떨림이었어요. 한편 펜트하우스 쪽에서는 사위가 허둥지둥 제 번호를 눌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번호를 수신겁으로 돌려놨지요. 신호음 대신 기계음만 흐를 뿐이었고 사위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전화가 안 돼요. 장모님이 수신거부를. 됐어. 전화고 뭐고 이건 사기라고. 시장에서 생선 파는 여자가 이런 집을 살 수가 있어? 내일 당장 변호사 불러. 이거 가짜야. 가짜가 분명해. 사돈은 악을 쓰며 서류를 찢으려 들었지만 사위가 재빨리 그걸 빼앗았습니다. 어차피 원본은 법무법인에 있다는 걸 사위는 이미 알고 있었죠. 사돈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이리저리 오가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2년이나 여기서 살았잖아. 매일 사모님 소리까지 들으면서. 하지만 사위 얼굴에서는 이미 힘이 빠진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돈이 와인잔을 집었다가 손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거미줄처럼 번져나갔고 유리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사위가 엄마 조심하세요. 라며 달려왔지만 사돈은 유리 파편 위에 멍하니 선 채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돈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지숙 씨, 펜트하우스 풍경 참 좋죠? 그 풍경값 1년치, 이자까지 다 쳐서 내놓고 짐 싸서 당장 나가세요. 내 딸 상처 입힌 손으로 내 집 문고리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사돈이 그 문자를 읽는 동안 핸드폰을 쥔 손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펜트하우스에 상주하던 가정부에게서 들었어요. 사돈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참이나 벽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제까지는 자기 것이라 믿었던 그 한강뷰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그 집은 내 새끼가 2다리 쭉 뻗고 편히 자라고 주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돈 체면 차려주려 일부러 집주인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월세가 밀려도 모른 척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내 딸 머리 위에 뿌려진 소금뿐이었죠. 지숙 씨, 당신이 그동안 펜트하우스 사모님 노릇하던 테라스도 대리석 바닥도 이제 한치도 허락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돈은 아직 전부를 모릅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시작에 불과하단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건 아직 누구도 모를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낸 뒤 저는 사돈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갈 마지막 기회였죠. 하지만 사돈은 그 일주일을 전혀 다른 데 쓴 것 같았습니다. 아영이에게서 들으니 변호사를 찾으며 이건 사기야,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결국 기한이 지나도록 사돈은 펜트하우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거 시한인 그날 정오, 사돈 지숙은 평소처럼 느긋하게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선 사돈은 평소대로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익숙한 잠금 해제음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삐, 삐, 삐. 사돈은 갸웃거리며 다시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3번, 4번 시도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죠. 도어락 자체가 바뀌어 있던 겁니다. 어제까지 금색이던 손잡이는 은색 신형으로 바뀌어 낯선 금속빛을 내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왜 비밀번호가 안 맞지? 사돈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주머니에서 비상 열쇠를 꺼내 열쇠 구멍에 넣어봤지만 그마저도 맞지 않았죠. 열쇠 구멍마저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사돈은 뒷걸음질치며 현관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집이던 그 문이 오늘은 낯선 요새처럼 굳게 닫혀 있었어요. 복도 형광등 불빛이 은색 도어락에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고 사돈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단단한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죠. 복도 모퉁이를 돌아 제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신던 장화 대신 단정한 검은 구두를 신고 깔끔한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시장에서의 저와는 사뭇 달랐지만 눈빛만큼은 삼식간 경매장에서 단련된 강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법무법인 대리인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죠. 저는 한 손에 이 펜트하우스의 소유권 증명 서류를 들고 사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돈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린내 운운하며 무시하던 시장 안악이 오늘은 이 건물의 주인처럼 당당히 서 있으니
사돈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사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또 뭐고? 저는 말 대신 대리인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대리인이 앞으로 나서 서류를 펼쳤죠. 김지숙 씨, 본 건물 소유주 박경희 씨의 위임을 받아 알려드립니다. 월세 1년 연체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확정됐고 오늘부로 퇴거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퇴거? 무슨 퇴거야? 이건 내 집이라고. 사돈이 소리쳤지만 그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펜트하우스 안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아는 다른 대리인이 안에서 문을 열었고 거실에는 이미 포장이 한창이었습니다. 용역 직원 몇 명이 가구와 짐을 박스에 차곡차곡 담고 있었죠. 사돈은 현관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대리인이 침착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손대지 마. 그건 다 내 짐이라고. 저 옷장에는 내 밍크 코트도 있는데. 사돈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그 사이 용역들이 첫 번째 박스를 복도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틈새로 사돈이 아끼던 드레스 자락이 삐져나와 있었고 그 위로 명품 가방 하나가 아무렇게나 얹혀 있었어요. 두 번째 박스에서는 사돈의 화장대 서랍에 있던 보석함이 나왔고 세 번째 박스에는 와인잔 세트와 실크 쿠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이 2년 동안 이 펜트하우스에서 사모님 노릇을 하며 하나하나 모아온 것들이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복도 바닥에 줄줄이 내던져지고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들이 차가운 복도 타일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명품 구두가 상자 속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이 마치 무대에서 쫓겨난 배우의 분장실 같았습니다. 사돈이 박스 하나를 붙잡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제 환갑잔치에서 입었던 진주빛 실크 한복이 구겨진 채 가방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사돈이 그것을 꺼내 가슴에 끌어안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하객 수백 명 앞에서 이 한복을 입고 여왕처럼 서 있던 사람이 지금은 복도 바닥에서 구겨진 한복을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사위가 그때서야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에 쌓인 박스들과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장모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사위가 제게 달려왔지만 대리인이 한 발 앞서 길을 막았어요. 저는 사위를 쳐다보지도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한 씨, 여기 있는 짐은 당신과 당신 어머니 것이에요. 오늘 안에 가져가세요. 내일부터는 폐기 처리합니다. 사위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이건 사기야. 내 집이라고. 내가 2년 동안 여기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누가 나를 쫓아내. 사돈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복도의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숙 씨, 착각하지 마세요. 여긴 당신 집이었던 적이 단 1초도 없었어요. 내 딸 아영이가 시어머니 눈치 볼까봐 내가 대신 사둔 집이지 당신 허영심 채워주라고 사준 집 아닙니다. 월세라도 잘 내시지 그랬어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전체를 채울 만큼 또렷했어요. 사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무너지듯 다가오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사돈, 내가 잘못했어. 그날 잔치에서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갈 데가 없어. 우리 재한이도 있잖아. 사돈이 제 바짓가랑이에 매달린 채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화장이 번져 눈 밑에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고 아침에 세팅했을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헝클어져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어제까지 하객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던 그 사모님이 지금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지를 붙잡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딸 아영이가 소금을 맞고 바닥에 쪼그라들던 그날의 장면과 겹쳐졌어요. 하지만 같은 연민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영이는 아무 잘못 없이 당한 것이고 이 여자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사돈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박힌 그 손가락이 며칠 전 제 딸의 뺨을 갈기고 소금을 뿌렸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린내 난다면서요? 내 옷에 당신 손 닿으면 냄새 배겠으니까 치우세요. 월세 낼 돈 없으면 길바닥으로 나가는 게 이 세상 이치입니다. 사돈의 손이 힘없이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며 사돈과 사위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밀린 월세는 소송으로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내 딸 뺨 때린 그 손으로 내 집 문고리 잡을 생각은 마세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복도에 있는 짐을 전부 치우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사돈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사위가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어깨를 붙잡았지만 사돈은 벽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며 허탈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제가 돌아서자 사위가 등 뒤에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장모님, 아영이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영이 생각해서라도.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재한 씨, 내 딸 생각을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소금 맞는 아내를 외면한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사위의 입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 여자가 사모님 소리 들으며 와인 마시던 그 거실. 사실은 제가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치며 번 돈으로 산 공간이었습니다. 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데가 이제 복도 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사돈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기 짐 박스들 사이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명품 코트 위에 쓰러진 사돈의 뒷모습은 1시간 전까지 이 건물의 안주인이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영아, 이제 그 집에 갈 수 있다. 네 집이니까 너가 편한 대로 꾸며라. 그리고 연락처 하나를 더 눌렀습니다. 다음 수순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펜트하우스는 첫 번째 발톱이었을 뿐 아직 꺼내지 않은 발톱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돈네 밥줄인 그 일식당, 거기에 들어가는 생선이 어디서 오는지 저 사람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다음 날 사돈과 사위에게는 그래도 하나의 보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의 밥줄이자 자존심이었던 고급 일식 전문점. 그 식당만 무사하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날 저녁 식당의 피크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주방 안쪽 평소라면 최고급 참치와 싱싱한 활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수족관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맑은 물만 돌아가는 수족관 속에서 기포만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었고 그 옆에 냉장고에도 횟감은 한 점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진 수족관에서 비릿하고 불쾌한 냄새가 주방 전체로 번지고 있었죠. 사위가 다급하게 거래처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제주도 산지 직송 참치 납품업체였어요. 사장님, 오늘 참치 납품이 안 왔는데요. 주문 확인 좀 해주세요. 아, 이 전무님. 죄송한데
오늘은 물건이 없습니다. 없다니요? 어제까지 분명 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정이 좀 바뀌어서요. 다른데 알아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위가 이를 악물고 두 번째 업체인 부산광어납품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업체인 통영화로 납품처도 마찬가지였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당분간 거래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전화를 돌렸지만 결과는 하나 같았어요.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산지 유통업체가 공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고 받은 곳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만 남기고 끊어버렸죠. 사위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안쪽 셔츠가 등에 들러붙었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전무님, 이거 큰일인데요. 오늘 저녁 예약만 30팀이에요. 1시간 안에 재료가 안 들어오면 다 엎어지는 겁니다. 주방장이 조리대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어떻게든 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이 아니라 당장 있어야 합니다. 참치도 없고 광어도 없고 연어 한 토막 안 들어왔는데 제가 뭘로 초밥을 만들어요? 주방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방의 다른 조리사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칼질 소리와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로 가득 차야 할 주방이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사이 식당 입구에서는 이미 예약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7시 예약한 김 부장입니다. 오늘 접대 자리라 특상 오마카세로 부탁드렸는데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홀 매니저가 식은땀을 흘리며 손님을 안내했지만 주방에서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슬슬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죠. 아니, 오마카세 식당에서 30분째 뭐 하나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약하고 왔는데 음식이 없다고요? 장난합니까? 접대 자리인데 이게 뭡니까? 당장 책임자 나와요. 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동시다발로 터져나왔습니다. 한 손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운터로 걸어왔고 뒤이어 두세 팀이 더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홀 매니저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지만 내놓을 음식이 없는데 사과만으로 해결될 리가 없었죠. 결국 한 손님이 예약금 환불해주세요 하며 카드를 내밀었고 그 뒤로 줄줄이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식당 입구에서는 새로 도착한 손님이 예약했는데 왜 장사 안 하냐며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위가 홀과 주방 사이를 오가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장이 마침내 조리복 윗단추를 풀었어요. 전무님, 저 이 식당에서 5년 일했습니다. 하지만 재료도 없이 손님 앞에 빈 접시를 내놓을 수는 없어요. 오늘자로 그만두겠습니다. 주방장이 조리복을 벗어 조리대 위에 던졌습니다. 하얀 천이 빈 도마 위에 축 늘어졌고 그 모습을 본 부주방장과 조리사 2명도 고개를 숙이며 알치마를 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셰프,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사위가 주방장의 팔을 붙잡았지만 주방장은 손을 뿌리치고 뒷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뒤이어 부주방장이 저도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나갔고 남은 조리사 2명도 앞치마를 조리대 위에 놓고 뒤를 따랐어요. 주방에는 사위 혼자만 남았습니다. 텅 빈 수족관의 기포 소리와 홀에서 터져나오는 손님들의 항해 소리가 동시에 귀를 때렸어요.
조리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칼들이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칼로 썰어낼 재료가 이 주방에는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사위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조리대에 이마를 기대었어요. 스테인리스 표면의 서늘한 감촉이 이마에 닿았고 그제야 현실이 비로소 실감이 나는 듯 했습니다. 사위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미친 듯이 스크롤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산지 업체들이 한꺼번에 공급을 끊었다는 건 누군가가 위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뜻이었죠. 이 업계에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위가 수산물유통연합회 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상대가 받았습니다. 네, 수산물유통연합회입니다. 저 일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식당에 횟감 공급이 전면 중단되었는데 혹시 업계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건 회장님께 직접 여쭤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특정 업체에 대한 공급 보류 지시가 내려온 건 맞습니다. 회장님이요? 연합회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경희 회장님이십니다. 사위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지만 사위는 그것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허탈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경희? 장모님이 수산물유통연합회 회장이라고? 사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통째로 매수한 자금, 등기부에 찍힌 순례수산이라는 법인명,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수산물 유통업체가 일제히 공급을 끊은 이유까지. 새벽마다 장화신고 시장에서 생선을 만지던 그 사람이 실은 자기네 일식당에 들어오는 모든 횟감의 물줄기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식당이 그동안 최고급 횟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장모가 뒤에서 물줄기를 터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우리가 대체 누구한테 대든 거지? 그저 시장 장사꾼인 줄 알았는데. 사위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고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수신 거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저는 이 전화가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비명처럼 터져나왔어요. 저희 식당 오늘 생선 안 들어오면 바로 부도납니다. 엄마가 어제 일은 정말 사과하신대요. 제가 당장 시장으로 달려가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제발요. 저는 시장의 소란 속에서 사위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생선 상자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매사의 호가 소리가 울리고 얼음이 바닥에 쏟아지는 익숙한 소리가 귀를 스쳤어요. 이 소리들 사이에서 사위의 비굴한 절규가 유난히 가늘게 들렸습니다. 재한아.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넌 네 아내가 소금 맞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전화기 너머에서 사위의 숨소리가 멈추었어요. 네 아내가 뺨을 맞고 소금을 뒤집어 썼을 때 넌 그 옆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지. 아내가 아니라 엄마 편을 들었어. 그때 넌 네 아내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장모한테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도 네 장모라고 생각하는 거니? 사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사위의 들이쉬는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어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 입에 들어갈 생선은 이제 이 나라 어디에도 없다. 장사 접고 너희 엄마랑 같이 짐이나 싸라. 장모님 제발. 그리고 하나 더. 생선 비린내 나는 집안이랑은 상종 못한다면서? 그래, 앞으로 안 할게. 영원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장의 소란이 다시 귀를 채웠고 저는 다음 경매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장화바닥이 젖은 시장 바닥에 쩍쩍 달라붙는 소리가 30년째 변하지 않는 제 일상의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발걸음은 평소와는 다른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이 시장이 제 뿌리이고 이 시장의 모든 물줄기가 제 손을 거쳐간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겠지요. 내 생선 사준 돈으로 먹고 산다고 비웃었지요? 그래, 이제 내 생선 없이 당신들이 얼마나 우아하게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끊긴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겠어요. 한편 텅 빈 주방에 혼자 남은 사위는 꺼진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홀에서는 마지막 손님마저 자리를 떠났고 식당에는 물 빠진 수족관의 기포 소리만 쓸쓸하게 남아 있었어요. 식당이 문을 닫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작업장 앞에서 평소처럼 생선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두른 채 얼음을 깨고 있는데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장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두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돈과 사위였습니다. 며칠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돈은 명품 코트를 걸치고 있었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잠을 못 잔 사람 특유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도 양복 자락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진 채였죠. 시장 바닥의 물기와 생선 핏물이 그들의 구두 밑창을 적셔갔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작업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이 시장에 올 일 없는 차림새의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사돈이 제 작업장 앞까지 오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명품 코트 자락이 흙탕물과 생선 핏물이 섞인 시장 바닥에 닿았지만 사돈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볼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무릎이 젖은 타일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었을 텐데 사돈은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환갑잔치 연회장에서 샹들리에 아래 서서 나 같은 사람들이 당신들 밥줄이야라고 외치던 사람이 지금은 비린내 가득한 시장 바닥에서 제 장화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코트 무릎 부분이 생선 핏물에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사돈에게는 코트 걱정을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돈,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집이랑 식당만은 살려줘. 사돈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갑잔치에서 하객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건배사를 외치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젖은 시장 바닥 위에서 갈라져 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아영이한테 소금 뿌린 것도 사돈 무시한 것도 다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사돈의 손이 젖은 바닥을 긁으며 제 장화 앞까지 기어왔습니다. 손톱 사이로 시장 바닥에 오물이 끼어들었지만 사돈은 멈추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은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는 모습이 며칠 전 화려한 연회장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위도 한 발짝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무릎을 꿇지는 못하고 어머니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돈을 내려다보았어요.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었고 멀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말할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제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아영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영이의 손에는 굵은 소금이 가득 든 포대가 들려 있었어요. 며칠 전 사돈이 연회장에서 아영이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하얗고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사돈이 고개를 들어 아영이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아영이의 손에 들린 소금 포대를 보는 순간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영아,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때 소금 뿌린 거 내가 미쳤었어. 내가 다 닦아줄게. 제발. 아영이가 소금 포대를 찢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사돈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차르르르 건조하고 서늘한 소리를 내며 머리카락 사이로, 어깨 위로, 코트 위로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 연회장에서 아영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 지금은 젖은 시장 바닥 위에서 정확히 뒤집혀 재현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소금이 내렸지만 오늘은 시장의 형광등 아래에서 소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잘못 없는 며느리의 머리 위에 뿌려졌지만 오늘은 모든 잘못의 근원인 사람의 머리 위로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소금 알갱이들이 사돈의 머리를 타고 시장 바닥으로 떨어지며 물기에 젖어갔습니다. 하얀 소금이 생선 핏물에 물들어 분홍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묘하게 잔인하면서도 정의로운 풍경이었어요. 어머님, 아영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소금 뿌리면 재수 없는 게 가신다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더러운 욕심과 오만함, 이 소금으로 다 씻어내세요. 사돈이 소금을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눈물과 뒤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 뺨 때릴 때 그러셨죠? 우리가 어머님 돈으로 먹고 산다고. 아니에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 땀 냄새 밴 돈으로 사모님 소리 들으셨던 거예요. 그 돈, 이제 단 한 푼도 쓰지 않겠습니다. 아영이가 사돈에게서 돌아서며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가 한 발짝 뒷걸음질을 쳤어요. 아영이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사위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사위의 가슴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에서 이혼 서류가 반쯤 빠져나왔어요. 재한 씨, 여기 도장 찍어. 사위가 바닥의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시장 형광등 아래에서 선명하게 읽혔어요. 생선 비린내 나는 아내는 이만 물러갈게. 당신이 내 엄마한테 비린내 난다고 했을 때 당신이 내 뺨 맞는 걸 보고도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을 때 이미 끝난 거였어. 이제 당신 어머님이랑 그 깨끗하고 우아한 집에서 잘 살아. 아, 집은 이제 없구나. 그럼 길바닥에서라도 잘 살아봐. 사위의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가 시장 바닥의 물기에 젖어가고 있었지만 사위는 그것을 주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사위가 저를 향해 돌아서며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영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겁이 많았습니다. 아영이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저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서려 있었어요. 아내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밥줄이 끊기는 것이 두려운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사위의 말을 끊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재한아, 넌 끝까지 비겁하구나. 아내가 소금을 맞을 때 옆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사람이 이제 와서 너가 잘못했다고? 사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딸이 소중하게 키워진 보석인 줄 몰랐던 죄, 평생 가난 속에서 갚으며 살아라.
저는 사돈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금과 시장 바닥에 물이 뒤범벅된 채 바닥에 엎드린 사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무시하던 생선 장수의 법도입니다. 은혜도 반드시 갚지만 원수도 반드시 갚는 법이에요.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제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돈이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흐느꼈어요. 소금과 물과 생선 핏물이 뒤범벅된 시장 바닥에 이마를 대고 환갑잔치 때 입었던 코트를 적시며 울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사돈은 사위의 손마저 뿌리치며 바닥을 두 손으로 짚은 채 절규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멀찍이서 바라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저게 그 환갑잔치에서 소금 뿌린 사모님이래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왔습니다. 저는 아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마침내 내려놓는 해방의 떨림이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쥐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사돈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고 제 장화 바닥에 밟힌 소금 알갱이 몇 개가 바스락거리며 부서졌습니다. 아영이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볼까 말까 망설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뒤는 돌아보지 마라. 이제 앞만 보면 된다. 이혼이 확정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아영이가 시댁에서 가져온 짐이라곤 옷가지 몇 벌과 책 한 상자가 전부였어요.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2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딸의 것이었던 건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댁의 허용으로 채워진 것들이었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아영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순례수산의 작은 사무실, 시장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그곳에 들어선 아영이의 표정이 한 달 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소금을 뒤집어 쓰고 울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 여기? 시장에서? 엄마 회사에서? 순례수산에서 일 배우고 싶어. 엄마가 30년 동안 만든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 저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온 아이가 비린내 나는 시장 사무실에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영이의 눈에는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은 새벽 3시의 시작이다. 장화도 신어야 하고 손에서 비린내도 날 거야. 알아. 그래서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아영이는 순례수산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매장의 소란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음 상자를 옮기다 장화 속으로 물이 들어와 펄쩍 뛰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제 옆에 서서 생선의 선도를 확인하는 법을 배웠고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유통 시세와 거래처 관리를 공부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시장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와 같은 눈빛으로 아영이가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새벽 시장을 지켰습니다. 순례수산의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저는 새벽 3시면 경매장에 나가 직접 생선을 만져보았어요. 선도를 확인하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얼음 상자 사이를 누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고생을 아직도 하냐고 물으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죠. 이게 내 뿌리이고 내 딸을 지켜낸 힘이니까. 이 장화를 벗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의 감각이 저를 만들었고 이 짠물이 저와
제 딸의 인생을 단단하게 절여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시장 경매가 끝나고 부둣가를 걷는데 아영이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아 수면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어요. 파도가 부두 아래를 찰싹찰싹 때리는 소리와 함께 저와 아영이의 장화 발소리가 나란히 울렸습니다. 아영이도 이제는 장화를 신고 있었어요. 엄마, 응? 이제 소금 냄새가 향기처럼 느껴져. 저는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을 받은 아영이의 얼굴에는 한 달 전의 눈물 자국 대신 바닷바람에 살짝 그을린 건강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금기에 갈라진 제 손과 이제 막 시장 일에 익숙해져가는 딸의 손이 포개졌어요. 아영아,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그 손에 밴 땀방울이 정하는 거란다. 엄마 손에는 30년치 짠물이 배어 있고 이제 너 손에도 그 짠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어. 그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아영이가 제품으로 안겨왔습니다. 딸의 어깨에서 희미하게 바다 냄새가 났어요.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부둣가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매기가 낮게 울며 바다 위를 스치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어요. 사돈, 당신은 소금으로 내 딸을 쫓아내려 했지만 저는 그 소금으로 내 딸의 인생을 단단하게 절였습니다. 이제 비바람이 불어도 제 딸은 절대 시들지 않을 겁니다. 노을이 바다 너머로 천천히 가라앉고 부둣가에는 두 켤레의 장화 발자국만 나란히 남았습니다. 경희와 아영 모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를 만들면서 한 가지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주인공이 30년 동안 새벽 시장에 나가면서도 딸 앞에서만큼은 손에 로션을 듬뿍 바르고 깨끗한 엄마가 되려고 애쓰던 그 장면이요.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티내지 않고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 사람이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주인공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참는 게 약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걸 지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인내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주인공과 같은 분이 계신가요? 묵묵히 견디면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분이요. 그분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